김상규 전 감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규 감사위원은 원래 그 경제 파트의 공무원으로 쭉 예, 저 기재부에서 예산실에 주로 있었습니다. 예산실. 예, 그 사무관, 과장, 국장을 했고 또 마지막에는 1급 재정관리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감사위원이었습니까? 감사위원 조달청장 거쳐서. 조달청장 거쳐서 감사원의 감사위원. 예. 감사위원이면은 저 차관급입니까? 예, 차관급이 뭐 월급을 차관급으로 받죠. 이제 감사위원을 4년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먼저 그 감사 관련된 말씀부터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김혜경이의 그 정말 불법 위법, 이 갑질 문제가 연일 폭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 법인카드 사용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선대위는 법인카드 사용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비로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개인 돈으로 썼다. 그런데 관용차에 과잉 의존을 했다든지 공무원한테 그거를 사적으로 심부름 시켰다든지 이거는 시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용차를 과잉으로 썼다든지 뭐 심부름 시켰다는 거는 나중에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지 몰라도 이걸로 감옥 갈 일은 아니다라고 이재명이가 판단한 거 아니냐. 근데 법인카드 사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건 횡령이니까 그렇죠. 바로 감옥 갈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큰 범죄는 숨기고 작은 잘못은 시인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해설을 했는데 우리 감사위원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문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것 중에 저는 KBS 이사 감사한 게 있죠. 업무처준비 유형에 대한 거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강규영 이사에 대한 애견 카페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거 이런 걸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사표를 받고 그랬죠. 그때 이인호 이사장님은 사실은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먹은 걸 갖고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비서실에서 소고기를 구입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재명, 김혜경이 지금 그렇죠. 그런데 소고기를 구입했다는 것을 비서실에서 뭐 그거 갖고 요리할 일도 없을 거고 보통에 가는 음식점에다 하지 그 써지 비서실에 요리해갖고 사람을 접대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구입해서 그 집으로 갖다 줬다는 게 제보자의 그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갔으면 그건 사적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법인 카드를 가지고 그 사적으로 썼으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그 업무추진비 위반이죠. 법적 횡령에 있어서 가는 게 속하는 횡령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횡령이 죄가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죠. 그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게 될 경우에는 보통 그 사표를 받죠.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같으면 사표를 받죠. 후보 같으면은 사퇴를 시키는 거지. 그 사퇴를 해야 되죠. 자기가. 또 송영길이란 자가 말이에요. 그 이 김혜경과 이재명을 이제 옹호한답시고 자기 당 대표니까 당에서 법인카드가 나온대요. 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니까 또 후원에 관련된 카드도 나온대요. 그거 자기는 다 밑에 비서한테 맡기고 자기는 내역도 모른다 이러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 쓴 내역을 보고를 받죠. 보고를 안 받으면 그건 이상한 그게 저 작은 돈이면은 보고 안 합니까? 영수증 처리 안 합니까? 보통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는 보고는 되죠. 결제를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지.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면 1,000원을 써도 이게 다 증거가 남잖아요. 다 남아야 되면 다 남고 자기가 안 하더라도 회계하는 사람들이 다 정빙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게 되죠. 국회의원실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또 후원금 이런 걸 갖다가 함부로 쓸 수도 없잖아요. 쓰는 용도가 정해졌는데 용도를 벗어난 거는 그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좀 왜냐면 그 법인카드는 원래 자기가 써야 되고 맡겼다 하더라도 그 뭐 어떻게 썼는지 그건 당연히 물어보고 체크해야 맞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 문제 앞으로 뭐가 더 추가 폭로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대충 지금까지 폭로된 것만 갖고 폭로된 것만 갖고 보더라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횡령하고 한 거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뭐 개인 사적으로 심부름꾼처럼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만약에 감사로
경기도 감사를 한다 치면 예? 그러면 이거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제 그 경령이라든지 게 명백할 경우에는 결국은 사퇴까지 가야 됩니다. 사표를 받는 것까지. 보통은 그 해임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공금 유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엄격하게 다루는데 그 공금 유형은 조금만이라도 돈이 이제 사적으로 자기가 가져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사표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수사권이 없으니까 감사원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또 이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죠. 또 자기가 확실히 밝히지 못한 거라든지 왜냐하면 감사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의혹이 있는 상황 가서 적시를 해서 이런 거 수사를 해달라고 맡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거는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횡령 경우에 이게 그냥 법인카드 유형 횡령이라고 딱 밝혀지면 이거는 무슨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한 범죄는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재판까지는 안 갑니까? 그것도 횡령이니까 재판은 가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뭐 범죄로 보면 재판을 가야 되죠. 근데 이 제보자에 의하면 그 과일 가게를 단골로 대놓고 거기 가서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딱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 장부가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제보자가 설명하잖아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일괄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살 때마다 결제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일괄 계산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서로 묵기하에 그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외상장부 관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공공기관의 그 집행은 외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 집행을 하는 게 맞죠. 그거는 묵기하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상적인 그 행정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이의 이런 행태, 김혜경, 이재명의 이런 행태, 김혜경이 그런 식으로 관용차도 쓰고 뭐 심부름도 시키고 심지어는 무슨 옷까지 정리를 시켰다는데 이런 행태를 이재명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그 부인의 의전을 갖다가 공무원이 담당했다는 자체를 모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집안 공과 사가 엄격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은 공과 사가 엄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에 대한 건 몰라도 부인은 어쨌든 사적인 영역인데 그걸 했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공과 사가 불분명한 그런 처사고 그런 처사로 할 경우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상당히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계속 폭로가 되니까 이제 이재명 쪽에서 이 제보자한테 막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아니 그렇게 뭐 옷들 정리하라는 둥 뭐 개인 심부름을 시켰으면 그때 거부하고 그만뒀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무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기간이 그 30년 되면 못 하겠죠. 그렇지만 한 1, 2년 정도 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뭐 참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세상에 보면 반드시 그런 게 특히 요즘 와서는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먹이 앞서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굽히고 그냥 바람이 불면 뭐 갈대가 숲듯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경우에 뭐 부당한 명령에 왜 당신이 항의하지 않았냐, 거부하지 않았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할 권리는 있겠지만은 부당한 걸 가지고 그 의무는 아닙니까? 거부할 의무? 원래는 그 의무까지도 있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의무까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건 있는데 인간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딱 이게 무로 칼로 무 자르듯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좀
부당하더라도 참고 이렇게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물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충분히 성숙이 안 됐다. 그런 판단이 되고 예. 뭐 공무원이 잘못한 점이 있지만은 조금 상황상 좀 수긍이 간다 이런 측면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 예.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 지금 좌파들은 자꾸 이 제보자 A 씨한테 자꾸 이걸 이제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왜냐하면 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쓰면 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지금 이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보호해야죠, 당연히. 예. 예. 지금 공익 제보자 보호를 지금 근데 이분이 못 받고 있죠. 현재까지는. 예,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익 제보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본인이 공익 제보 그래, 그 신청을 해야 되고 예. 나는 보호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되면 이제 국가기관에서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본인은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서 예. 지금 뭐 죽어도 지금 예, 예. 집에 있지 못하고 예. 호텔을 옮겨 다니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서 예.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절박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절박한 사정이 있죠. 예. 예. 또 본인이 이제 모든 걸 이제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걸 밝히기가 좀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그 공익보호 신청을 좀 그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상규 소장님 예. 그 감사위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예. 공직의 마지막을 감사위원으로 예, 예. 지내셨기 때문에 예. 이 감사원에서 하는 직무 감찰이나 이런 게 다 이런 유의 이제 공무원 감찰이라서 예. 제가 우선 그 법인카드 관련된 현안을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책을 갖고 오셨는데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이런 예. 책이군요. 예. 예.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김상규. 예. 예, 어떤 책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이 정신적 개혁이라든지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지금 저 후보들 중에 예. 뭐 제가 보기에 택도 아닌 얘기인데 경제 대통령 표방하고 있는 자가 이재명이에요. 예, 예. 아니 뭐 이자가 경제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갑자기 경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보면 국가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럼 경제 죽이는 거지. 예, 왜냐하면 시장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정부라는 것은 시장의 실패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비효율이 많은 거예요. 네. 이제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효율이 많아지는데 예. 시장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보면 국가는 조금 물러서 있고 넛지란 책이 있잖아요. 네, 살짝 물꼬를 트는 그런 정책을 해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옆구리 쿡 예, 찔러주는. 예, 예. 예. 왜냐하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지혜와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자기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이재명 지사처럼 혼자서 다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좋지는 않고 망상 같은. 예, 예. 이게 지식의 부족입니다.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그 미제스가 그때 왜 자유주의를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했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굶주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련, 중국, 북한 굶주리고 있지 다 굶어 않습니까? 죽었지. 예, 시장 경제를 도입한 이후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 그 전에는 굉장히 가난했고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모택동이가 그 공산주의 이념을 지상에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집단 농장을 강행해서 2천만 명이 굶어 그러니까 죽었어요. 대약진 운동할 때 2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한두 명이 참새 죽이라 하니까 참새 죽이고 하니까 나는 벌레가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재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는 여러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재단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맨날 말 바꿔 갖고서 뭐 논평할 가치도 없지만 이래서 사실은 그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자가 지가 경제 대통령 하겠다 이게 그야말로 형용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게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
최저임금을 갖다가 6,470원이었어요. 2017년 시작할 때. 예, 예. 근데 이제 그 금년에 9,160원이 됐는데 예. 실제로는 11,000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휴수당을 그 20% 주던 걸 더 추가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 70% 올랐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예. 예. 그러니까 그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 코로나 전에 이미 우리 경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싹 감춰져 버렸죠. 예, 감춰져 버린 거죠. 사실은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해외로 이전을 해왔어요. 네. 제가 보니까 그 18, 19, 20년도 그 중에서 그 24만 개 일자리가 해외로 나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이 굉장히 코로나 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문재인 좌파 정권 때문에 무너졌다. 예.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정치, 경제를 죽이는 정치. 이 좌파들은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하고 우리 자유파만이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책입니다. 지금 우리 김상규 소장님 창원경제연구소장이시네요. 창원에서 활동하세요? 지금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창원 경제 많이 이거 어렵던데요? 그게 창원 산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탈원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 두산중공업이 거기 있고 있는데 이 정부 시작되고 나서 한 300개 그 이제 협력 업체가 있었는데 그 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의 반은 절반쯤이 원전 건설이고, 그렇죠. 절반쯤이 뭐 바닷물을 하는 뭐 그런 그 뭡니까 물 만들 그거죠. 근데 그 반이 지금 가동이 안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특히 신한울 3, 4, 5기를 많은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협력업체도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안 돼 버리니까 그 지금 두산중공업도 한 2,000명이 그 사직을 했어요. 그런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공약을 보면 이게 신한울 3, 4, 5개를 하겠다는 것이 중단하겠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 탈원전을 주장을 하니까 좀 반응이 안 좋으니까 감원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대통령 후보는 말로써 어떻게 국민의 신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확답이 없는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이제 해수 담수화 그 파트가 또 크죠.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석탄도 있습니다. 석탄도 줄이니까 석탄 거든 터빈이라는 이런 것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창원은 그 대장동이 이게 수도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원에도 있는데 우리가 해양 신도시라 해서 마산 아파트를 매립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사실 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 계약법을 위반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시장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 보니까 이 법 지키는 걸 갖다가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장동에서 그 케이스를 많이 봤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진주, 거제, 창원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거제 갔더니 말이죠. 그 거제가 조선산업이 무너져서 굉장히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조선업 화랑이래요. 그렇죠. 지금 수주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한 앞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게 조선이 화랑이 될 거다. 그래서 이미 받은 물량도 좀 급하지 않은 거는 옆으로 빼고 도쿠를 비워야 되니까 완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창원을 가니까 여전히 조용해. 야, 이거 창원 큰일 났다 싶던데요? 그렇죠. 그게 지금 창원 산단의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과전 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태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 산업에 좀 안주하고 있지 않나. 그걸 발전시킬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진 인재를 계속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방 산단의 문제점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중구장대 산업인데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해외 이전하는 이런 기업도 생기고 또 문 닫는 기업도 생기고
근데 이제 아까 조선산업 이야기했는데 조선산업은 사실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대요. 네, 맞아요. 왜? 네. 왜냐하면 그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52시간 때문에 그걸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봉급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워낙 일도 험하고 힘든데 또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그 월급이 많대요. 근데 52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잔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 수입이 진짜 막 반토막이 나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고 딴 데 떠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거 뭐 바늘공단이나 이런 데로 가는가 봐요. 팽택이나 이런 데 지금 중국으로 가는 분들도 많대요. 반도체 공장 이런 데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정책이 노동자도 힘들게 만들고 기업도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고치는 게 아까 이 책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장 지금 창원시 창원시장 지금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데 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대선이 부울경이 제일 중요한 전략 지역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남에 도청이 있는 곳이 창원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 창원의 민심이 곧 경남의 민심이고 그것이 결국은 부울경의 민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장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창원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선은 대선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게 많이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창원 시민들한테.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거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하면 창원은 굉장히 공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탈원전 폐기는 이미 이제 말씀을 하셨고 원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하겠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확고한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꾸준히 하면 선언을 하면 그대로 더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조만 하면 충분히 창원은 충분히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원전 반대, 탈원전 정책 폐기로 창원에서 승부하고 창원 민심을 좀 모으자.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고성우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좀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여쭈다 보니까 충분치가 않아서 다음에 또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뵙게 돼서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고성국 박사님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